제가 오늘 영화와 정신분석으로 인문학적 통찰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그 정신분석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인 정신분석가 자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임상가로서의 그 조금 면모가 더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를 그냥 맛보기. 보통 성격 구조라고 하면 정신분석에서 여러 가지 성격 구조를 나누거든요. 뭐 분열성, 자기애성, 강박성, 또 우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 구조입니다. 성격 구조를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렇게 성격 구조를 나누는 이유는 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너 이 좀 고쳐야 돼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분석이고 상담이지 않습니까? 분석과 상담은 약물 치료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화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뭐 말씀이란 말도 하잖아요. 대화 치료가 힘이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하고 개입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격 구조를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성격 구조를 살펴볼 때 많이들 하는 작업이 또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영화 속 인물, 드라마 속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전형적으로 하나의 성격 구조로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 성격 구조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열성 성격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분열성 성격 구조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드라마가 있어서 그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조금 쉽게,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여러분 아마 다 2014년 정도에 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에서 온 그대. 네,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인 도민준 교수로 나오죠. 도민준 교수가 전형적인 분열성 성격 구조입니다. 이 장애가 아니에요. 성격 구조예요. 말이 약간 병리적이고 약간 뭐 원초적인 느낌이 있어서 분열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분열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세상과 나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와의 분리. 우리도 인간관계가 되게 피로해지고 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너무 많은 업무에 치이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 또 주일을 사역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루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열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되게 정상적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생각과 환상과 혹은 느낌에 몰두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 구조에 아주 깊이 각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열성 성격 구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성 성격 구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좀 뭐하니까 되게 환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별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상담에서도요. 저도 이게 꽤 된 상담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담은 제가 책을 쓰면서 상담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 한 내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상담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받았는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이제 곧 안드로메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세상과 분리되기 좋은, 이 현실과 분리되기 좋은 아주 좋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들은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려고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치이고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가 과다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그리고 세상과 얽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침범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침범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이 분열성 성격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공유하면서 오늘 조금 뭐 마음 편히 뭐 여러분 성격 구조에 대해서 물론 하나이긴 하지만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영화도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은 즐겁게 오늘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네, 분열성 성격 구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 이광조였나요? 이광조의 노래인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다른 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혼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러나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고, 하지만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고 죄가 많고 이런 생각 속에서 혼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좀 못하는 애야. 우리 애기씨 너무 불쌍해서 그러지요. 세상에 청천벽력도 입으시지 마당밥을 하니요. 이제 겨우 15인데 서방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평생을 과부로 사셔야 하잖아요. 무슨 팔자가 그러냐.
(1609년) 광해 1년, 조선왕조실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목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행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 내 고향 행성의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은 KMT 18405.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의 행성입니다. 난 거기서 왔어요. 네, 별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게 이 드라마 작가가 아마 제가 보기엔 정신분석이 한 15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열성 성격 구조의 환상들을 너무 잘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열성 성격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 아주 중요한 생각은 세상은 혼란해요. 혼탁스러워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들이 보는 세상은 종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 대학교 시절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금 시간이 없었으면 저와 대학 시절을 이야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전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9시까지 들어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9시 이후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분열적인 측면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해요. 나는 순수하고 나는 때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분열, 약간 원초적이고 병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외로워요. 한편으로 외로워요. 오늘 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인간의 이해에 대한 이해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연약한 존재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인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분리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롭죠. 소외되어 있죠. 분리된 느낌의 상당한 이제 힘듦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사적 공간이 침범당할까 봐 두려워요. 라고 하는 이렇게 가까워지기와 멀어지기라고 하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분열성 성격 구조에는요.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왜죠? 침범당할까 봐 두려워요. 이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위험하고 또 위협이 많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불안해요. 가까워지기도 불안해요. 하지만 멀어지자니 외롭잖아요. 이런 갈등을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분열성 성격 구조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장애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의 이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을 장애를 갖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매우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장애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구조예요. 성격 구조. 그렇게 성격이 조직화된 거예요. 예, 분열성 성격이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재한다. 볼까요? 예를 들어 철학적 탐구를 하는 교수님들. 저도 참 교수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오래 하는데 교수 연구실이 막 닭장처럼 쭉 건물에 붙어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 속에. 그러면 이제 아침에 방학 때도 도시락 2개 들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요. 세상과 단절됩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거기에서 철학적 탐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진보를 이뤄낸 뭐 스티븐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도 보면 되게 분열성 성격이죠. 원래 또 아스퍼거스
그 진단도 내려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보를 이뤄내고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나 예술 분야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뤄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분열성 성격이에요. 혼자 세상과 분리되어서 혼자의 세계에서 혼자의 어떤 환상과 생각에 빠져 막 몰두하는 거예요. 영성수련.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영성수련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들이랑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담소도 나눌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유, 웬걸요. 영성수련 갔더니 이 산에 무슨 텐트 같은 게, 1인용 텐트 같은 게 쫙 쳐져 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컴컴해요, 컴컴해. 낮인데도 컴컴한 곳에서 2박 3일 동안 영성수련 하는데, 저는 못 견디겠더라. 어, 하나님을 만나고 오래 2박 3일 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게 환상이었는지 뱀을 봤어요. 뱀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영성 수련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렇게 혼자의 세계에서 혼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교수도 아무나 못해요. 진짜 혼자서 연구에 집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 동료 교수님은요.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연구실 있는데도 그거 다 내놓고는 네, 롯데리아 가서 공부하시더라고요. 롯데리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 소리가 들려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 가시지? 왜 롯데리아 가십니까? 했더니 롯데리아 커피가 싸대요, 싸대. 1,500원. 스타벅스는 비싸다고. 여러분 혹시 1900년도 초반에 그 이용도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 아주 탁월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죠. 그분이 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1900년도에 태어났나요? 그리고 1932년인가 33년인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분이 목회하실 때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예배였던 거로 기억나요. 저녁 예배 시간. 기다려도 잘 안 와요. 이용도 목사님. 수요일 날, 수요 예배까지 기다렸는데 또 수요 예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 막 산속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죠. 아니,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아니, 예배는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인도는 왜 안 하십니까? 그때.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요일 날 기도하러 가서 수요일까지 1시간 지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정말 영성 수련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특징이죠? 바로 분열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론 과학이라든가 창조적 예술가들도요. 분열성 성격이 많습니다. 네, 실험하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혼자 지하실의 세계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네, 거기에서 네, 식사하고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직업적인 영역에서는 분열성 성격이 훨씬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평가나 비판의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은 구조예요. 예, 대부분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뭐 특징이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애성도 있고, 저희가 아쉽게도 분열성만 살펴보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또 유명한 영성가들이나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많은 경우에 또 분열성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열성 성격의 중요한 방어 기제는 뭐냐? 원시적인 철수다. 철수는 이제 그 분리되는 거예요. 이 철수라는 방어 기제는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철수를 하게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분 일하다가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돌아가서 결국 여러분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있었던 관심을 모두 철회해서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예, 자아는 세상에 있던 관심을 모두 걷어들여서 이제 예,
자기만의 시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철수라는 거죠. 잠도 철수고 너무 세상이 괴로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알코올.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어때요? 네, 의식 세계가 술 취하지 않았을 때의 그 세계와는 분리되면서 잠시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약물 중독 같은 것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도민중 교수는 이렇게 전형적인 분열성 성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렸죠. 이 분열성 성격은 되게 큰 진보를 이뤄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혼란스럽거든요. 세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악한 의도가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 사고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장치 혹은 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이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지구를 떠나 화성에 인간 세계를 건축한다,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분열성 성격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지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시력이나 청력 등 모든 감각은 여기 사람들보다 7배 정도 뛰어나고요. 그 덕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애받는 음식은 없지만 지구인과 타액이나 혈액이 섞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은 늘 혼자 먹죠. 소매치기야! 어떡해! 소매치기야! 왜 돕지 않느냐고요? 어차피 내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은하계에서 지구로 와 400년을 넘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구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0년을 기다려온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어요. 석 달 뒤 난 내가 살던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가긴 어딜 갑니까? 도민준 교수님. 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워낙 세계가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갖게 되는 환상이 이제 별로 가는 거예요. 네,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 전능감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타액이 섞이면 안 되니까 혼자 밥 먹는다. 즉 혼밥. 혼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행도 혼자 가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여행 가고 이런 이제 젊은이들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분열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는 워낙 이런 공동체성보다는 분열적 측면이 더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밥해요. 일본 가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다 어떻습니까?
좌석이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분열성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키노모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 어쩜 또 그렇게 우리 도민준 교수가 그 분열성 성격을 잘 이야기하는지, 네, 뭐라 그러죠? 운명을 뭐라고 했죠? 이랬든 저랬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예, 이 분열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잘 이 작가가 옮겨놨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연구 과제를 하나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동료 교수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나이가 40대 중반 이후인데 결혼을 안 하셨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못 하신 것 같았어요.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뵈니까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시니까 사실 뭐 남자를 만날 틈이 없잖아요. 여유도 없고 겨를도 없고 또 자기를 노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대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아이 교수님, 좀 이제 결혼하시려면 좀 남성들이 많은 집단에 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등산 동호회도 가보시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그랬든 저랬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내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나의 미래의 신랑감은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앞으로 한 10여 년 더 늦게 결혼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분열성 성격은 바깥 세상의 안정과 개별성을 소모시키고 왜곡하는 위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침범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분리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바깥 세상 안정과 개별성을 소모시키고 왜곡하는 그런 위협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 종말이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뭐 이생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신의 성격 특징을 힘들지 않고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 네, 워낙 자기 혼자의 세계에 깊이 침잠해 있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움직이는지 잘 알지요. 또 철수하고 환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고 현실의 세계를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집니까? 세상을 등진 은둔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열은 바로 자기와 외부 세계에서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요 이제 파트가 한 3, 4시간 수업 교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20분 안에 제가 이해시키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속 도민준 교수를 보시면은 고스란히 분열성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참, 오늘 저녁에 사회대학 강사들 전체 회식 있는 거 아시죠? 학장님이 다들 참석하시랍니다. 도민준 선생님, 오늘은 가실 거죠? 도민준 선생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데 같이... 못 갑니다. 아유, 같은 연구실 쓴 지 1년이나 넘었는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봤잖아요. 도쌤, 제 이름은 아세요? 모르세요? 어머, 웬일이야. 거의 얼굴 매일 보는 사이인데 내 이름은 알아? 그럼 내 이름도?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실의 세계를 거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니까, 네,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뭐 회식 자리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동창회 아무리 좋은 거 뭐 금 준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연애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 분석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요. 분열성 성격 구조의 연애는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주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네, 한 달에 한 번꼴, 뭐, 분기마다 한 번만, 한 번만, 친구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그 연애하는 거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 알려줘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카톡도 보내지 말라고 해요. 침범당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너무 이런 거에서 피로감을 느끼니까 연락을 뭐로 하냐면 구글 문서로 하래요. 구글 문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구글 문서로 공유해서 거기로 연락하지 카톡 주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월요일 시작하면서 오늘 한 주 시작하는데 힘차게 시작해 화이팅 하면서 하트 뿅뿅 하고 날려 보냈어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뭐 늦어도 뭐 오전 중에나 뭐 하루가 가기 전에는 답장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친이 분열성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일이 안 없어져요. 일이 안 없어져. 그럼 언제 답장이 왔을까요? 한 주가 지난 월요일에 너도 하면서 답장이 왔어요. 한 주 지난 다음에 너도래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는데. 네, 이렇게 침범당한 이 이슈. 내가 쉽게 침범당한다고 느끼니까 연애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우니까 나를 사랑해줘요. 하지만 멀리,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도민준 교수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회식 자리도 안 나가지만 사람들 이름을 몰라요. 예, 이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엄청 좋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목회자들이 분열성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외워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목회 수련 받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름을 암기해야 돼요. 들어가니까 수석 부목사님이 노트, 이 교회 요람을 딱 던져주시면서 여기 있는 거 일주일 안으로 다 외우라고. 저는 뭐 꼭 무슨 해병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 사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시는 우리 예, 다른 건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우리 도민준 교수 분열성 성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내려? 따라오지 마. 아니 집도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 갈릭이 마늘인지 모르면 내 집도 못 찾아갈 줄 아냐? 2301호라며. 아 그래도요 누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렇고 모셔다 드릴게요. 됐거든. 언니! 됐다가! 나 혼자 간다가! 아니 귀걸이 협찬이어서 돌려주셔야 하는데. 됐지? 나 간다. 혼자 가게 냅둬도 돼요? 저번에 언니 엘리베이터 혼자 탔다가 변태 같은 놈 만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야 너 그 변태 전집 8조 나왔던 거 기억 안 나? 찡박힌 핸드백으로 애를 얼마나 개패들 팼으면 애가 그냥 만신창. 어우 내가 진짜 변태한테 미안한 건 처음이었다니까.
왜 안 눌러요? 아니 그쪽 몇 층 가는지 왜 안 누르냐고요. 그래요. 나 천송이에요. 당신 나 언제부터 미행했어? 치. 아, 나 또 새로 이사한 집은 또 어떻게 곰새 알아서. 뭐 어떻게 해줄까? 사인해줄까? 사진 찍어줘? 그럼 갈래? 딱 보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고 혈기왕성할 땐 건 알겠어. 알겠는데 가서 공부를 해. 아니 운동을 해서 좀 에너지를 발산시켜보든가. 여기서 이상한 짓 할 생각으로 나 쫓아온 거면 너 잘못 짚었거든. 나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여자 아니고. 저 변태 새끼. 야! 너 지금 무식하냐? 야, 너 지금 어딜 가? 쉬나 했더니 옆집 가시는구나. 거기 사시나 봐요. 저 오늘 2301호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저 모르세요? 몰라요? 날?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비밀번호 누를 겁니다. Sorry. 네, sorry. 나 저 어린 놈의 새끼 저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 진짜 날 몰라? 어떻게 몰라? 북한에서 왔어? 외계인이야? 네. 도민준 교수의 그 분열성 성격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첫 번째는 이 드라마 설정상 이 천송이는 국민 여배우입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드라마를 처음 보셨으면 이게 뭐 왜 무슨 일인가 싶었을 텐데 천송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준 교수는 모릅니다.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인지 배우인지 요즘에 뭐 잘 나가는 뭐 드라마가 무엇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겠죠?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여러분, BTS 여러분 아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또 BTS 모르시는 분들 없죠? BTS. 웬만하면 다 아시죠? BTS. 근데 또 저분은 어떤 또 목사님이 BTS를 모르시더라고요. BTS 모르시더라고요. BTS가 뭐냐고 했더니, 잘 모르시면서 그게 방탕사재단이래요. 방탕사재단. 방탄소년단인데, 방탕사재단. 방탕사재단. 유머감, 아재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르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근데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옛날, 이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런 노래 좋아하시고, 옛날 사람들은 잘 아시는데, 예, 몰라요.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참고로 이 천송이는 자기애성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언젠가 한번 또 분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자기애성의 주요 특징은 외부의 확인과 칭송, 그리고 존중으로 성격이 유지되는 그런 성격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대본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격 구조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 몰라요? 황당합니다. 어떤 내담자가 와서도 저한테 대본에 딱 그러더라고요. 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네, 몰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도미준처럼 제가 당신은 알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담자한테. 이게 외부의 확인과 승인을 통해서 성격이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애성.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게 하고 또 자기가 대단하고 우월한 사람을 비춰지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많이 쓴다. 해서 자기애성 성격 구조입니다. 이 분열성 성격으로 더 초점 맞출 수 있겠죠.
또 도민준 교수의 어떤 분열성 성격 특징이 이 장면에 나와 있을까요? 어쩜 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사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뭐 옆집 뭐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201호에 사는 장정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답변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더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알아본 거에 대해서 되게 더 낯설고 침범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성 성격은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또 각별한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고, 스티븐 잡스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지요? 어쩜 기가 막히게 그런 놀라운 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그런 장치, 기계들을 개발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열성 성격의 특징은 창조적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든 그리고 경제 분야이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발한 작품 그리고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선두주자들이 바로 이런 분열성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판타지 소설의 작가 있죠? 누구 있죠? 하루키 맞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루키. 근데 이 사람도 2년, 3년마다 한 번씩 소설을 내고는 사라집니다. 나타나질 않아, 평소에는. 예. 지하실 공간에서 역시 뭐 창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상담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연구실이자 상담실이지만 상담실에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상담실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계속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더 길들여지겠죠. 발전해 가겠죠. 그래서 주요 방어 기제는 철수이다. 예. 혼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 혼자의 세계에 머무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진지해요, 도미준 교수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이 분열성 성격 구조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자기만의 작업 공간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수집품들, 이 고문서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고문서들. 근데 저도 드루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댁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요. 정말 무슨 인도 뭐 그리고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옛날 고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은 그 안에 인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 순수하지 못하고 혼란하니까 막 그런 거에서. 근데 또 거기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가 연구하기 나름인데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만의 작업 공간이
있길 마련이에요. 또 이제 TV 보다 보면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회사 생활 마치자마자 잘 보세요. 땅바닥만 보고 갑니다. 사람들 보지 않아요. 땅바닥만 보고 가다 뭘 줍냐면 한 손엔 검은 봉지를 들고 있는데 병뚜껑을 주어요. 온갖 병뚜껑, 무슨 콜라 병뚜껑, 맥주 병뚜껑, 그다음에 무슨 병뚜껑을 다 주워와서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자기 혼자만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병따개 공예를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이제 가보니까 그 뭐가 있죠? 그 방에 이 작업실에 병따개 인형, 아니, 병뚜껑 인형, 벽뚜껑으로 만든 공예들이 온 방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분열성 성격은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생겨날까요? 왜 사람들은 특별한 성격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분열성 성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런 분열성 성격이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침범입니다. 침범. 예, 침범이라고 하는 양육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이제 성격 조직의 강한 흔적은 언제 남냐면 유년 시절에 남습니다. 왜 하필 유년 시절이냐? 기질적인 측면은 뭐 여러분 제외하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왜 중요한 성격 구조의 흔적이 남느냐면 그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상태를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정신분석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그 인간의 미래에 겪게 될 핵심적인 불안을 처음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 여러분 우리가 공감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간관계를 전부 다 끝내고 뭐 아프리카 어느 진짜 시골 지역에 혼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난 느낍니다. 혼자 되었다는 이 불안이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요. 놀라웠던 거는 한국에서 영어를 무려 20여 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딱 한 문장만 이해하겠더라고요. Hi, ladies and gentlemen.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강의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는데 난 누구, 여기 어디. 예. 그 원형적인 불안이 언제 있냐면 아이가 태아 속에 있다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다가 처음 세상으로 나왔을 때 분리 불안. 아주 극심한 불안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박해의 불안, 멸절이라는 불안, 존재가 이제 흔들리는 거. 그러면 이런 인간의 첫 시작은 불안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 분리와 박해와 멸절의 불안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양육입니다. 양육. 부모의 양육. 그 어머니가 처음 태어난 아이를 막 손에 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자녀. 나의 기쁨. 이런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안 그랬나요? 처음에 아이를 보면서 이 뭐야 이씨.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를 경탄의 눈길로 바라봐 주면서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분리와 박해와 멸절의 불안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점차 둔화되고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과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분리와 박해와 멸절이라는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성격에 깊이 남게 됩니다. 각인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거 태어나자마자
이게 우체국에, 우체통이죠. 그게 이쪽. 거기에 버려지는 아이들. 정말 좋지 않아요. 평생 이 불안을 다루는 이 성격 조직이 예, 아주 조각조각 나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침범이란 건 뭐냐면 아이를 과도하게 간섭해요. 저는 또 놀이 치료 장면, 아동 분석에 오랜 시간 있어 봤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너무 간섭합니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직업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만나본 아이들, 그 아동 분석에서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 이 특징적인 부모 직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부모 직업들이 공통된 부모 직업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분석가나 상담가를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의 공통된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 교수, 교사 이런 군들이 참 많아요. 왜죠? 간섭하니까. 간섭해요. 예, 간섭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철수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혹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요 정도만 달성해줘. 요 정도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 예, 이런 느낌의 접근이 유혹적이다. 경계를 침범하는 거. 일기를 써도 그 일기가 엄마에게 다 들통나요. 예, 아이 막 다 뒤쫓아가면서 한 숟갈에서 밥 먹어야 된다고 막 밥 먹이고 막 이렇게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경우에 아이는 철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박탈. 이거는 이제 첫 번째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는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이제 아이를 철수하도록 만드는데 두 번째는 아예 일체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외롭겠죠? 이 박탈을 하게 되면 외롭겠죠? 그러면 아예 관계의 가능성을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불안을 다루는 방식들이 성격 구조 안에 그냥 각인이 돼요. 그게 그냥 남아버려요. 이거 참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이거 치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치매와 박탈의 경우가 주어졌을 때는 왜냐? 이건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일정 부분 각인된 형태로 성격 구조에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아유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별 소용없다. 그게 이제 성격 구조니까. 그건 이제 우울성 성격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집안에만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우울하지 말고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좀 한번 일어나서 도전해봐요. 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이건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죠? 그거는 그 각각의 성격 조직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 우선이고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에 넣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모호한 무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 BTS 몰라요. 그리고 결혼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상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첫사랑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첫사랑은 빨간 머리 애니예요. 이렇게 이제 대답해요. 예, 저기 이제 손에 넣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네, 이 1차적인 관계 갈등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그 방법이 먹힌다 싶으니까 사악한 수컷들은
포장된 먹이를 가져오되 두껍고 부피만 크고 속은 텅 빈 것을 가져와요. 암컷이 속았다는 걸 알아도 용무는 이미 끝난 뒤니까. 몇 번 속아본 암컷들은 이제 선물 받은 고치를 흔들어서 그 안에 먹이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진화한 수컷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 자기 똥을 담습니다. 무게는 비슷하니까. 교수님.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요? 암요. 반갑죠. 혹시 어젯밤일 때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가끔 조울증이 오는데 어제가 우울증 차례였나 봐요. 뭐 감기 같은 거죠, 현대인들에겐. 할 말이 뭡니까? 아까 내주신 레포트 말이에요.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던데. 그래서요. 아시아가 하나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게 한류 때문이라고 보는데. 문화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그 중심엔 바로 제가 뭐 그냥 제가 툭 까먹고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촬영이다 뭐다 숨쉴 틈도 없이 바쁜데 어제 기사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레포트까지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썩 기분 좋은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런 인연이 어딨어요. 이사를 왔더니 옆집에 살고 학교에 왔더니 교수님이시고. 사람 인연 또 모르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절 도와주시면 저도 언젠가 갚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고. 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왜요? 사람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지. 네? 아니 저기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달라고 빌붙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 갚을 날 따윈 안 와. 인생은 인간이 철들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 근데 저 새끼 지금 어영부영 나한테 말 깐 거야? 이런 시치가 강사맨다야. 나보다 딱 봐도 어린 게. 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열성 성격 구조가 세상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정직하고 순수한 면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가서, 아까 천송이가 하듯, 이거 리포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탁하는 거, 사람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안 통해요.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대를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죠. 고립하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그런 자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는 분열적 성격이 강해서 예전처럼 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런 이야기와 담소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 소외되고 또 오늘날 이 분열적 성격을 강화하는 아주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라고 하는
자기 내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성격, 그리고 합리성 이런 것들이 분열적 성격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식당을 가든 혼밥 먹는 사람들 참 많아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요. 시간이 없어 저희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끝에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배우 천송이를 모르시는 건 너무 심하셨어요. 저도 아는데. 전 요즘 연예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품위가 없어졌어. 시끄럽기만 하고. 하긴 다른 건 몰라도 가수는 옛날 가수가 좋았어요. 노래도 옛날 노래가 좋고. 노래하면 배우죠, 배우. 그럼요. 배우 따라가는 가수 없죠. 드라마도 말이에요. 전 요새 거 보지도 않아 잘 모르지만 얘기만 들어봐도 왜들 보는지 재밌나 그게?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아씨 여로. 주옥 같았죠. 새로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은 잘 되십니까? 아 그냥 뭐 무료 변론 위주라서요. 석 달 뒤에 저 사망 신고 작업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원래 10년에 한 번씩 하시던 건데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장 변호사님 실력인데 문제가 있을 일이 있나요? 이번이 마지막 사망 신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석 달 뒤에 원래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유일한 친구셨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네, 이 두 PPT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 상담이에요. 대화 상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화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를 볼 때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 주창한 거라서 또 프로이트는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후기 문헌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정신분석이 유대인의 학문이고 상당히 히브리 영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을 가까이 올수록 저는 이제 성육신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물론 성육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담자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바뀌어져야 하거나 고쳐야 할 어떤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담자로. 회사 CEO로 은퇴하신 분도 만나보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정신분석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감만 연구했어요. 공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내적 경험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존재로서 수용해주는 그런 가장 치유력을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공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장 변호사가 이 도민준 교수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민준 교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저는 돌아가지 못했고 한 아이는 죽어야 했어요. 어떤 아이요?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을 준 아이였어요.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날 타고 오셨던 거 저 위에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달처럼. 그런데 나으리는 진정 저승사자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 무슨... 12년 전 겨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을 거예요. 그땐 경기도 한 병원에서 외과의로 일할 때였는데요.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00년 전에 만났던 그 소녀랑 얼굴이 똑같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요? 그때 본 그 장소에 가보셨나요? 송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넌 여기 왜 또 왔어? 귀찮아. 비켜. 송이야! 송이야! 천송이! 오지 말라고. 나 좀 냅둬. 천송이. 송이야! 거길 갔어요. 천송이! 오지 말라고. 나 좀 냅둬. 아저씨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아니면
저승사자 같은 건가? 네, 사실 그 도민중 교수에게 상처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 지금 떠올릴래야 떠올릴 수 없었던, 없는 그런 기억들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랑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데 그 데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그 동생의 손을 잠시 놓치고 자기가 먼저 길을 건넜는데 그만 동생이 길을 건너다가 뭐 다행스럽게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이 계속 그 기억을 떠오르지는 않지만 동생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자기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그 기억 속에 계속 되돌아가거든요. 도민중 교수가 이렇게 분열성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뭔가의 사고, 그때서 구해내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죄책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세상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일은 꿈이었을까요? 그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만약 꿈이 아니라면 떠나기 전에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네. 역 드라마 속에서 그 도민준 교수는 천송이는 옛날 그 여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의 기억 그 언제까지 붙들고 살 수 있겠느냐. 그거 잊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기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누군가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우리가 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확장된 공감을 우리가 사실 수련받고 훈련받는 것이 정신분석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선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 뭐 조금 늦었지만은 질의를 뭐 하시는 만큼,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강연이나 오늘 영화에서 보신 분이 이 드라마 많이 있을 터인데, 뭐 거기서 또 혹시 의문하는 거 있으면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시죠, 뭐. 저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에서 일을 오래 했던 정신과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로는 어,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라거나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경우에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의 얼굴을, 내담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우울증이시네요. 2주치 약 드릴 테니까 먹고 오세요라든가 이제 그런 좀 세태가 좀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많은 좀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별로 도움을 못 받고 그렇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참 이렇게 권유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접근의 방법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뭐 세대 차이가 뭐 6개월마다 난다. 뭐 그래서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의 이제 간격이 이런 이제 넓어지는 것 같고 매워질 것 같지도 않고 뭐 매워질 거 없겠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냥 일천하게 알기로는 사람은 어쨌든 사랑의 욕구가 아주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처럼 이렇게 혼술, 혼밥,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그 강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혼자 있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젊은 세대에게도 여전히 사랑의 욕구는 있을 텐데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를 뿐인 건지 아니면 욕구 자체가 좀 우리보다 적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네. 아유, 수강하시는 분 중에 정신건강 간호사 출신 은퇴하신 분이 계셨네요. 아, 제가 참. 그거 미리 이 수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 근데 제가 이게 참 깜빡깜빡하네요. 첫 번째 질문 있죠.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도 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대화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백.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대화 상담을 하는 의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그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에요. 여력이에요. 예, 정신과 의사에게 분석 한번 받으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한 회기에. 예, 그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게요. 근데 일단 뭐 약물을 통해서 약물을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네, 뭐, 이 우울증이 있는 분에게도 좀 편하죠. 하지만 저는 대화 상담의 이 저력이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또 요즘엔 바우처, 청년 바우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대화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이 마음이 깊이 이해되는 경험, 공감받는 경험.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담받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이야기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서 들어주길 바라는 거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상담의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혼밥, 혼술 문화가 많이 이렇게 널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SNS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특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3초에 한 번씩 핸드폰을 본다. 네. 핸드폰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문자를 보냈는데 만약 뭐 1시간, 2시간 이후에 답장이 온다면 난 안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3초마다 한 번씩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SNS에서 자기를 계속 이제 사람들과 엮이고 또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시죠? 성공의 강 신부님, 강화도는 뭐 문제 없는 거죠? 네. 오늘 이게 딱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분열을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어떤 뭐 증상 병이 아니라 글쎄 저는 제가 뭘 이해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신분열 그 구조에는 그게 어느 한 특정한 사건에 매여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요? 그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성격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네네. 그거 이게 뭐죠?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게 분열성 성격 구조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증상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드라마하고 이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특정 사건에 이렇게 그 도현준 씨가 계속 매여 있는 그거 보면서 예,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개중에 보면은 첫사랑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짜릿한 경험을 그 첫사랑의 경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 아니요, 뭐. 네.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자꾸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사랑은 첫사랑이다. 예,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뭐 성숙하게지 첫사랑을 너무 갈구하지 마라. 나 이런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하여튼 뭐 근데 개종의 시체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갈구하면서 타인하고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득 아까 그 드라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뭐, 네, 프로이트는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 연애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연애 상대자들의 성격적 특징이 그 사람 구조와 성격 안에 이제 남게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첫사랑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격 안에 또 자리 잡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신부님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또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치료 그러니까 대화 상담이 그런 근거 안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을까요? 예, 너무 좀 의문이었는데 현문으로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목사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 별에서 온 그대를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다른 그 좋은 영화나 소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흔히 저하고 이제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어떤 상담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하고 전혀 교회 내에서 그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가정 방문,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뭐 셀 목장 모임이랄지 자기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임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비밀을 지키고 싶고 오픈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내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지, 예, 세 가지. 네, 이거 뭐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는. 네, 영화는 뭐 어떤 영화든지 이제 목사님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상담 영화가 나온 게 이제 굿 윌 헌팅이라고 있죠. 그런 영화도 있고, 굿 윌 헌팅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상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는 모든 영화가 인간의 어떤 욕구나 소망, 그리고 어떤 인간의 자기 상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영화를 다 네, 이런 심리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는 나와 맞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그 각 성격 구조별 대처법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편집성 성격 구조,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그 대처법 1번이 피하라거든요. 피하라.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피하라. 워낙 이제 그 격퇴하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피하라. 웬만하면 피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까지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이게 만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익히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특징한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을 공격한다, 이런 사람 많아요. 공격하거든요. 공격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조금 더 분노가 줄어들 수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젊은 분들. 네. 네. 보통 그런 말 합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분열성 성격 구조하고도 가깝거든요. 침범의 이슈, 피로를 느끼거든요. 인간관계.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주되, 그 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또,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목사님의 존재를 만난다면 다른 것보다는 목사님에게 훨씬 자기를 오픈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의 그런 태도를 환영해주는 사람. 네. 그 정도 이야기. 예, 고맙습니다. 장정훈 소장님.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더 많이 그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2학기도 또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도 또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마지막 모임 제가 안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월 25일 다음 주일인데 저희가 필름 포럼에, 이대 건너편에 있는 필름 포럼에 가서 야곱 신부의 편지라는 영화를 같이 감상하고, 거기 이제 백광훈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텐데, 제가 웹잡을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초대하셔서 같이 오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